우리 이번에 어렵게 준비한 오늘 커뮤니케이션 사회 그리고 영화 유아 미디어 융합 영화제 2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제가 식순 말씀을 드리고 축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대회를 맡은 유승철입니다. 이게 저희가 2회째 우리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시작하고 있는 영화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커사 수업을 듣고 아니면은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과 한꺼번에 만나보는 기회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마를 인공지능과 미디어 그리고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시즌5 블랙미러 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편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정예의 어벤져스 클럽 우리 신상 교수님, 이진 교수님, 최윤정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준비를 멋있게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개회를 선포를 하고요. 오늘 순서는 축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한 이후에 세 분의 교수님들의 톡을 약 15에서 20분씩 들을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영화를 봤겠지만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시각. 우리 신상 교수님은 인공지능 요즘 아주 라이징하는 이 분야의 철학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실 분이고요. 이진 교수님은 이런 공학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문과 이런 사회 그리고 미디어, 공학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고 최윤정 교수님은 아주 핫한 우리 커미부의 대표 연구자로서 미디어, 기계, 우리 인간의 소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하신 분이에요. 세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들 토론을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토론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격은 안 되지만 축사를 맡은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1학년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세미나는 굉장히 특이하게 영화 자체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야 되고 또 학부생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이어서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선 유승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이게 2회까지 이렇게 진행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토론을 받아주신 신상규 교수님이랑 또 이진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보게 해준 넷플릭스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2회 동안 지원을 해준 SDA에 너무 감사를 드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영화를 비판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철 교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토론 내용이 좋아서 정말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기대를 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수고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 환영하고 앞으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드라마 어워즈 조직위원회 김나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드라마 어워즈 같은 경우는 국제드라마 시상식으로 서울시와 문체부의 후원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국제드라마 시상식뿐만 아니라 TV 영화제도 최근에는 많이 개최를 하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님의 리틀 드라마 걸과 캐나다 작품의 김신의 편의점도 저희가 영화제 작품으로 선정해서 1년 내내 다양한 곳과 협업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제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SF 시리즈 블랙미러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 옴니버스 드라마입니다. 다소 어두운 톤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파격적인 소재와 충격적인 결말로 전 세계의 마니아를 형성해 왔습니다.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는 기술과 인간입니다. 블랙미러는 전자기기의 검은 화면을 뜻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화면이 거울처럼 비친다는 점에서 떠왔습니다.
2011년부터 시즌 1, 2를 영국 방송사 채널 4에서 선보였고 2016년부터 시즌 3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시즌 3인 샌 주니페로와 시즌 4 USS 칼리스터는 에미상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블랙미러 벤더스넷을 공개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터랙티브란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전개, 결말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시즌4 에피소드 중 하나인 악어는 2018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단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존 힐코트 감독도 내한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5일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블랙미러 시즌5를 공개했고요. 그중 세 번째 에피소드인 레이첼, 잭, 애슐리2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 에피소드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직접 잘 나가는 팝스타인 애슐리 오 역할을 소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애슐리 오의 인격을 본떠 만든 애슐리2라는 미니 로봇 인형이 출시되고 평소 애슐리 오를 동경하던 15살 레이첼이 생일 선물로 그 인형을 갖게 됩니다. 애슐리 오의 매니저인 고모가 애슐리 오를 위하는 척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면서 애슐리 오의 창작력을 높이기 위해 몰래 애슐리 오에게 약물을 투여합니다. 애슐리 오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뱉어 모아두고 고모는 모아놓은 약을 통째로 음식에 갈아 넣어 애슐리 오를 화학적 코마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기술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애슐리 오의 뇌에서 새로운 곡들을 뽑아내고 녹음된 애슐리 오의 음성들로 새 노래를 고모는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레이첼의 집에서 그 뉴스를 보던 애슐리2는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리미터가 해제되어 완전히 애슐리 오의 인격체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레이첼, 잭과 함께 애슐리 오의 집에 침입하여 코마 상태인 애슐리 오와 조우하고 코마 서포트 전원을 애슐리2가 뽑아버립니다. 애슐리2는 애슐리 오가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전원을 뽑았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죽을 줄 알았던 애슐리 오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신기술을 이용한 신곡과 홀로그램 공연 시연을 보이던 고모의 정체를 밝혀내며 막을 내립니다. 자, 이상으로 줄거리 소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일단 이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녹음에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여기 영화 속의 구성은 애슐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복제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사실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도 있고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6번째 날이라는 영화 그런 것들이 이런 주제로 한 건데요. 사실 아직은 오늘날 불과는 현재로는 그런 싱귤레리티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방법은 결국 우리 전체 두뇌를 에뮬레이션하는 방법인데 아직은 그 인간의 두뇌를 읽어내는 어떤 기술 자체가 비침투적인 방식을 놓고 죽은 그 두뇌를 이렇게 살라미처럼 슬라이스해가지고 읽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이 되어서 사실 현재를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모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 애슐리2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애슐리1하고 관계를 생각해보면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그 자아라는 건 우리가 인격 동일성이라는 철학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어떤 그게 뭘까? 그래서 가장 현대에서 그 대표되는 주류적 이론은 심리적인 연속성, 기억 연속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적 특징들을 그대로 복제하면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에 보면 애슐리2하고 애슐리1은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길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미이 되지만. 그래서 그게 연속적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이론 밑에는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하나의 정보의 패턴, 이런 것들로 가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어떤 현대적 이론들이 사이버네틱스라든지, 커넥턴이라든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바디드 마인드라는 최신의 경향에 따르면 인간을 단순히 정보의 패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신체가 갖는 중도성 관계를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이건 너무 이제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어서 짧은 시간에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어려웠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을 들어봤는 적은 모르겠어요.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학의 혁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 그 다음에 다와이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것들이 1차, 2차, 3차 혁명입니다. 지금은 4차 혁명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4차 혁명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라는 것들 사이의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과 기계를 너무 다른 걸로 생각하잖아요. 과연 정말 그렇게 다른 거야? 그 브루스 메저리시라는 MIT의 교수는 네 번째 밸런스 계차라는 책을 썼고, 이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4차 혁명의 핵심은 인간이 점점 기계가 돼요. 지금. 그다음에 기계는 또 점점 인간화돼요. 그래서 기계가 점점 인간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과 기계, 혹은 마음과 물질, 자연과 인공이라는 구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한 부분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이제 하나의 주제에서 제가 뽑은 것은 이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은 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앞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 인간과 감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C2와 를 두고 이 레이첼과 잭이죠. 언니와 동생이 나누는 대화가 이런 대화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요. 이 애슐리를 숨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빠가 새로 사준다고 하고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 레이첼은 she the only person who is actually nice to you. 나한테 잘해주는 유일한 person이야. 우리가 person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잭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람 아니야. 사실은 she's라고 했지만 사실 it's not it로 이야기하는 건 맞겠죠.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레이첼 my friend야. 머천다이지 물건이 뭐 상품이지 이게 무슨 사람이야. 이게 어떤 기계, 인공지능과 기계에 대한 앞으로 가능한 두 가지의 대립된 태도를 큰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미 지금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페프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 치료 로봇 사용되는 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동작해 있고 인간들이 그런 어떤 로봇들과 감정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와 인간이 기계와 맺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그 섹스돌 수입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 섹스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섹스 로봇의 등장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사실 섹스돌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시어리스한 이슈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본에서는 그 소니에서 만든 아이보치라는 로봇이 오래되니까 그것들이 합동 장례식을 펼치는 그 장면이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로봇에 영혼이 없다는 걸 알지만 좋은데 가라 이러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로봇이 있어요. 보행 로봇은 연구자들이 발로 차잖아요. 그죠? 뭐 이 배틀들하고 그때 인터넷에 달린 많은 댓글들이 그 연구자들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로봇을 학대한다고. 근데 감히 로봇이 학대할 수 있나? 학대라는 개념을 로봇에 적용할 수 있나? 내가 이 컴퓨터를 학대할 수 있나요? 학대라는 개념이 그 일상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로봇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의 기계라는 개념의 연장선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은 앞으로 물론 발전된 인공지능을 가정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존재, 이질적인 존재라는 전제에서 저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들, 기술적 존재잖아요. 기계지만 그것들의 어떤 존재적인 본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것들의 도덕적 지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반성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이질적 존재의 강점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게 행위자 피동자라는 도덕적 개념입니다. 도덕적인 행위자 혹은 도덕적 피동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행위자고 피동자죠. 근데 과거에 동물 같은 경우에 도덕적 행위자나 피동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특히 서양적 전통에서는 19세기, 18세기 중력이나 그 이후에
벤단이라는 이런 사람들 이후에 비로소 등장했고 20세기에 피터 싱어라는 그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써. 그 철학자의 어떤 영향력이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특히 모두 동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것은 대단히 일부의 고등의 포유류들이에요.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는 어떤 면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것들을 도구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도구가 도덕적인 지위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의 뿌리를 여러 가지로 추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사실은 동물조차도 기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카르트는 동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동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바뀌었는데 그래 동물을 배제시키는 기준이 뭐냐면 데카르트에 따른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그 동물이 기계에서라고 할 때 그 기계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은 도덕적 존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바로메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도덕적 존재지만 기계라는 존재는 바이데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배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후에 동물이라는 존재는 이게 일부이긴 하지만 도덕 공동체 이론으로 편입되고 요즘은 이제 어떤 생태주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연의 어떤 현상들도 일부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얘들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되나? 내가 로봇을 인공지능 학대하면 되지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이 막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지위와 관련해서 어떤 그 접근하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의 문제가 있고 당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팩트의 문제고 당위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규범적 어떤 그 뭐랄까 그 가치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도덕적 존재냐 아니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초로, 존재론적인 팩트를 기초로 그들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인간의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 어때요? 동물도 우리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직관은 그것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센텐스라고 하는 어떤 감성, 감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이라든지 감흥력이라든지 뭐 어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팩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팩트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위적인 문제예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일상적인 기본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해보면 네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무식히 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네요. 첫 번째는 팩트를 기초로 거기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이라든지 센텐스라든지 뭐 예민능력 이런 걸 가지면은 만약 그걸 갖는다면 인공지능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으로 인공지능은 센텐스, 감흥력이 있을 수가 없고 사실 그 생각하는 것을 보면 실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것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배려하지 않아야 돼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팩트를 기초로 어떤 그 부여할 건가 말 건가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갈려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무관하게 팩트와 무관하게 당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은 감흥력이 있고 의미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인간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굳이 뭐 비유하자면 이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뿌리고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배려할 대상이 아니야라는 입장이에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옛날 시대로 들어 올라가서 한 2000년 정도 올라가서 우리 영화 때 보면은 주인이 노예를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하면 그 되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나쁜 놈이었을까? 아닌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은 물건이고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걸 학대한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유사한 생각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옵션은 인공지능이 의식도 없고 감흥력도 없고 고통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팩트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버라든지 파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존재들하고 인간은 그들을 대상으로 감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인공지능이 어떤 그런 능력을 갖는 무관하게 실제로 사람들이 걔들하고 그 뭔가 감정적 관계를 맺으니까 감정적 상대적으로서 우리는 존중해주고 도덕질을 부여해야 된다는 입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과 강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옵션을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그랬을 때 이제 철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 갖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저도 이쪽 입장을 계속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지위 문제에 아까 그만 앞에 소개해드린 네 가지라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잖아요. 그 앞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먼저 생각하고 팩트에 맞춰서 지위를 부여하거나 팩트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구분을 따지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윤리학의 문제고 팩트가 뭐든 하다는 것은 행위사항이나 존재는 뭐 물리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입장은 행위사항이 윤리학에 앞서는 입장입니다. 먼저 행위사항적인 본성을 토대로 우리가 윤리적인 당위의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걸 끊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흔히 타자의 윤리학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자아와 타자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는 자아의 개념이 먼저 성립하고 나의 입장에 입각해서 낯선 누군가를 타자로 규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서양 철학의 전통입니다. 해결까지. 근데 레비나스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타자와 낯선 존재와 대면하기 전에는 자아에 대한 반성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타자, 나하고 다른 낯선 타자를 경험한 거죠. 레비나스의 표현을 쓰자면 낯선 존재의 얼굴과 대면함으로써 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어떤 도구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타자가 무슨 먼저 선행하고 그에 맞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존재로보다 윤리학이 앞선다. 훨씬 더 인간의 개념에서 윤리적인 조우라는 것이 존재라는 가능성보다 훨씬 앞선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레비나스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레비나스를 좀 확장하는 거예요. 로봇을 대할 때도 인공지능을 대할 때도 동물을 대할 때도 우리가 단순히 그 존재가 우리가 동물이 여러분 집에 동물 막 사랑할 때 동물 얘가 신경계가 있고 고통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얘는 도덕적 존재야 그러고 막 배려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 이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그 인격적인 윤리적인 조우가 문제랍니다. 그러고 사실은 사후적으로 그러면 얘는 도덕적 배려를 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그걸 정당화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 지위의 문제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실제로 어떤 낯선 존재를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모두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낯선 존재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존재, 이런 입장으로 관계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시간이 얼마나 시간은 한 3분 남았습니다. 관계론 입장은 도덕적 지위라는 것이 하나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인간과 다른 존재, 이 다른 존재라는 것은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우리가 그 아울러서 우리에게 낯선 어떤 나하고는 이질적인 어떤 다른 존재들과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우리가 억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철학에서 말 실천적인 관행으로부터 도덕적 지위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뭐 이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거는 지위 있어, 너는 없어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지위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에도 지위가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실질적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접목됐다. 그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의 정신체로서 그런 양식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덕적 지위의 변화가 창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 관계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또 빈간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에는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우한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결국에는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말하지는 거지 동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토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동물이 그래서 우리는 동물 그러면 동물은 하나의 DNA를 단일한 물로 생각하는데 동물은 다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개나 고양이한테 대하는 것들하고 우리가 뭐 생선한테 대하는 것, 부종류한테 대하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관계들 경험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규정되어서는 하나의 어떤 범주가 될 수 있는 동물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다양한 생태계나 다른 동물 인간관계에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반려동물로서 가족으로 대우받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살아있는 고기로 대우받기도 하고 사실 뭐 지능지수 이런 것 따지면 돼지가 개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 동물들을 대우할 때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본성을 도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과거에는 노동의 생산단이라 이런 걸 생각하기도 했고 사냥감으로 하기도 하고 실험대로 살기도 하고 우리하고 각각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덕적 관계가 거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물이라는 따의 존재를 통해서 이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계라는 본질을 해서 로봇도 기계고 컴퓨터도 기계고 자동차도 다 기계인데 그 기계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걸 하나의 본질을 묶어주는 기계라는 더 머신이라는 하나의 추상이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존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기계라는 용어 자체가 데카르트식으로 사용했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뉴트럴하게 기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규범적인 가치적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4차 인간의 4차 혁명을 표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기계 사이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감각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 가지고 아까 뭐 뒤에 마지막에 포스트 휴먼 쓰레기 가지고 용어가 있던데 사실은 포스트 휴먼 담론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거의 극복이 그 포스트 휴먼 연구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이 있고요. 그래서 기계, 더 머신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막 해도 되는 도구로서의 기계라는 더 머신이라는 주의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인공지능 존재를 이해할 유일한 방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히려 보다 그 각각의 어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그 인공지능 보면은 애슐리죠? 애슐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한 번도 걔는 기계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계로 보다가 나중에 점점 바뀌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런 어떤 살아있는 각 경험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더 장려하고 혹은 하는가 그런 것들 속에서 도덕적 지위를 생기는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낯선 존재 앞으로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수중통합과에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우리를 못했었고 이렇게 작은 것처럼 이런 지역은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사실 제 결론은 잘 놀자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 뭐 왓슨이라는 그런 IBM의 컴퓨터가 이제 병을 치료하게 되는 얘기, 또 이제 셰프 버전의 또 왓슨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데에 대한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또 인공지능이 이제 움직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능이라는 그런 사고의 형태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연 모션이라는 것을 취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결국에 많은 공학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재화라는 것을 돌려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의 역할이 될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창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창작이라는 영역 또는 편집이라는 영역과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창의와 창작과 편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경계선에 놓여 있는 건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있었던 프렌드라는 그런 시트콤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이 후의 얘기를 그러니까 팬픽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편집이라는 것들을 이제 카피레프트를 외치면서 과연 누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술 작품을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고나 또는 뭉크의 스타일을 흉내를 내서 만들거나 아예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공지능자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는 농구 세트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SK나 또 몇몇 곳에서 이런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과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들이 또는 지역을 차원한 그런 대상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그 사물로서 사물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로서 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 결혼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보다는 이제 베개랑 결혼하신 어떤 오타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랑 영어 이름도 똑같아요. BBC에 좀 바꿨습니다, 얼굴을. 또 그 이후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소피아라는 머신과 또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가 갖고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과연 이렇게 모션을 취할 수 있고 여기에 움직임이라는 것들이 주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 후에 그 반응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격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과연 인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철학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권력의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또 보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서 이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노동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길에 있는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삽을 푸는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 그런 로봇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대체되고 난 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계층들이 향유했었던 이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들의 고급스러운 그런 정신적인 노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시점이 1차와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있었던 일이 될 것이고 3차 산업혁명과 이제 4차 산업혁명, 저는 이제 요 3차 산업혁명의 그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의 또는 지능이라는 영역을 이제 침투받으면서 과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다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한 인공지능 또는 그런 많은 실온 신기술들이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야 될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멀천다이스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슐리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기술이 보편화돼서 가정이 놓여 있는 형태가 되죠. 물론 약간 과정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은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인격체라는 것을 흉내를 내면서 우리한테 보편화가 돼서 놓여 있게 됐었는데 물론 그 대상 레이첼에게는 새로운 그런 인생을 줬었고 또 그
모방이 됐었던 애슐리조차도 이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저희 공학자들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는 G덫을 개발을 하고 있던 그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본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거,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고 쓸데없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하나의 굉장히 저는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을 이제 건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애슐리 5에서 애슐리 4레터 5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름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지능이라는 또는 정신노동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기계를 이기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점점점 AI는 사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느려진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정보들을 기호화하고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려고 사람들이 40년, 50년을 허비를 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실제로는 우리 지능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신경망에서 이제 보다 심층화된 그래서 DNN 그래서 딥 뉴러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보다 필요한 보다 사람에 가까워진 필요라기보다는 이제는 위협의 존재가 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식하고 데이터라는 거는 만약에 삼각형을 그려본다고 한다면은 지식이라는 게 꼭대기에 있고 가장 아래쪽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이 말씀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지식이 어떤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 지식을 만들어놓은 파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모아나고 그거를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지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크로스가 되고 있지만은 지식이라는 형태를 이제는 창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러면서 인간은 또다시 위협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던 많은 정보를 모은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건 좀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또 새로운 미래를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대비해서 인간들의 삶이라는 걸 미리 대비를 하는 영화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쟈니 니모닉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너리티 레포트라는 영화가 있죠. 물론 결말은 굉장히 디스토피아하게 끝나고는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로봇의 3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기능이 무엇이고 과연 인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나가면서 인간들의 패턴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영화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파고에서 바둑이라는 거 정말 복잡한 것들의 투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고에서 본다고 한다면 통찰, 우리 혹시 통찰이라는 말, 어떻게 통찰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층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생각들의 이어짐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딱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능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런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신경망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단층 신경망이 점점 이렇게 고층의 신경망이 되면서 이제 인간이 생각을 해왔던 그런 속도 또는 인간의 그런 깊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기계의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까 보셨던 그런 예술 작품에서 보셨던 예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침투받는 게 우리의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점점 이런 우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병원의 영역이나 또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3차 4차 혁명이라는 걸 거쳐면서 커왔던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이제는 인간에게 고민의 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과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들은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함이었었지만 이제 AI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인간들의 삶을 도와준다 또는 더 심각하게 하면 침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론까지는 아니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즐거움 또 그래서 행복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가 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에코라고 해서요.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나왔었는데 슈퍼볼 광고 때 이제 알렉사가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알렉사를 이제 보완할 것인가. 그렇게 지나봤더니 알렉사가 참 우리한테 많은 일을 해줬었고 인간의 삶을 대변을 해줬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그런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연 AI에 의존을 한다는 것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페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CF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과연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런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비처럼 끌려갔던 인생이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삶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던 것이 이 그 잭, 레이첼, 애슐리 2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래서 생산성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 좋고 노동 생산성에도 좋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런 AI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런 위협성, 과연 일자리는 뭐고 우리는 과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런 AI라는 것이 주는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런 통찰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문학과 결합이 되게 된 또 사회학과 그런 공학과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미래가 앞으로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미에르가 만든 이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었고 이런 것들이 도착하게 됐었을 때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이제 뛰쳐나가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런 미디어나 또는 새로운 공학과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물론 그런 충격과 또 이것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달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했었죠. 어쨌든 간신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문대에서도 한 분 철학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영상 미학 쪽으로 좀 비평을 해야 되나 하고 봤는데 특별히 영상 미학 쪽으로 이렇게 논의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고 앉아서 토론해야 되는 줄 알고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일단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있으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약간 그 영화에 묻어있는 몇 가지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편견이 있었죠? 침묵.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편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중문화에도 약간 우위가 있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애슐리가 원래 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죠? 팝송이죠, 그렇죠? 대중문화고, 근데 원래 속으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문학은 어떤 거죠? 락 음악이죠. 그래서 그 대중문화, 그냥 팝송이랑 락을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떤 음악이 약간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선입견을 영화가 가지고 있죠. 락이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중문화 가수지만 극에서는 팝송을 부른 애슐리가 상품가치가 훨씬 높지만 자기는 이제 락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로 나오고, 또 거기에 잭이 나오잖아요. 근데 잭도 비밀리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락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디 음악을 락 음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인 취향을 이제 대중문화를 좋아했던 소녀 2명이 맨 마지막 콘서트에 왔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락 음악, 인디 음악 내지는 이런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대중문화보다 더 우위에 놓는 그런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 선입견 내지는 이런 대중문화에도 뭔가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일런 다시.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좀 탈피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또 저항 음악이라고 하지만 그 저항 음악이 약간 고모에 대해서 디스하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결국은 가사는 이제 고모를 디스하는 내용이 있고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상 이제 여기도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본인의 취향 음악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도 마치 이러한 저항 음악을 옹호하고 대중문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그 음악의 문화의 상업화, 그런 산업 문화에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지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런 영화를 가장 대중적인 어디서 소비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하고 기계. 앞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사용에 대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가요? 굉장히 긍정적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부정적이고 무섭게 그리고 있나요? 그쵸.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코마 상태에 놓고 음악을 막 이렇게 엑스트랙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마음대로 그 음악을 이렇게 변형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상업화된 그런 도구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애슐리 오가 이렇게 속이잖아요, 주인공 둘을. 그래서 방에 갔다가 오히려 그 코드를 뽑으러 간 건데 오히려 뭐 자기가 무슨 정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AI가 인간을 속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나온 많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영화에서는 기계를 인간과 대립시키고 기계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휴머니티가 줄어들고 인간이 위협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AI가 발전되면 우리가 잡을 어떻게 잃어버릴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영화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최근에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다행히 신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거 보면 기계와 인간을 대립 관계에 놓기보다는 서로 협력 관계로 보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런 페이퍼의 그런 질문들도 보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기계를 어떻게 맞서 싸우기까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
기계들을 이제 객체화해놓고 이 주체인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철학 트렌드를 보면 오히려 이것들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 신 교수님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그렇긴 하지만 두 학자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 명은 심홍동이고 또 두 번째 학자는 아뚜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학자의 논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재희 그 교수님이 심홍동에서 쓴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질베르 심홍동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는 동일한 개체 발생과 과정을 거쳐 산출된 개체들이다. 둘 다 이제 개체라는 거죠. 생물학적 창조와 기술적 발명이라는 상이한 영역에서 과정이긴 하지만 두 개가 이제 발생 과정은 다른 거죠. 하지만 개체는 유기적인 것이든 비유기적인 것이든 주어진 환경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발생한다. 자연의 포텐셜 에너지는 인간으로 대표되는 생명체 개체를 발생시키고 다시 이 인간을 매개로 기계로 대표되는 기술적 개체를 발생시킨다. 기술적 개체는 인간 개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직면한 인간 개체들 사이에 자연의 생성 역량을 다시 소통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체화의 가능성을 얻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과 기계는 사용자와 도구 또는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가 아니라 뭐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할 많은 거는 애슐로 2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애슐리가 살아있는데도 이 복사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슐리가 죽고 나면 이 애슐리는 계속 살아있는 것인가? 애슐리가 8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가진 개체로서 상호 협력적인 공존과 연대의 관계를 갖는다. 기계는 기계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있다. 기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인간을 닮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라는 의미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기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계지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인간 개체와 기계 개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정적이고 준안정적인 실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계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외부 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열린 시스템이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 관계 얘기하셨는데 관계 속에서 열려 있으면 타자의 인간의 도움 없이 오로지 기계들로만 이루어진 완벽한 자동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랜 공진화 과정을 거쳐 동등한 개체로서 마주하게 된 인간과 기계는 전개체적 실제를 공통의 존재적으로 공유하며 서로의 진화를 조건짓는 환경으로서 분리 불가능하게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양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 뒤에 이제 라투르 얘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심홍동은 1950년대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이나 기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에 이미 사용이 됐고 번역이 이제 최근에 한국어로 되어 있고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심홍동을 요즘 공부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학자는 라뚜르인데 라뚜르도 요즘 많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AI나 인터넷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어포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철학자거든요.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라뚜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동등한 행위자로 간주하며 인간과 기계에 가능한 공존 방식을 제시한다. 그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세상은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다. 과학적 진리에 관한 것이든 사회 정치적 가치에 관한 것이든 세상사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이질적 행위자들의 동매 효과이자 행위자 네트워크 산물이다. 비인간 기계들도 인간과 동등한 행위 역량을 가지고 다른 행위자들에게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인간화된 기계와 기계화된 인간이 공생해야 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안이 되고 있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기계지능 운전자와 인간 운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통 상황에서 법률적, 제도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인간의 이해 관심만 고려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자들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레디칼한 그런 두 이론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협력과 열린 마음으로 기계와의 소통을 환영하는 그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재작년에 자전거 타다가 안이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완벽하게 기계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0 넘어가면 60 넘어가면 막 뭐 이런 막 그런 심장에 뭐 받기도 하시고 막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 인간과 기계의 교류는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거 하면서 누가 추천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매일 이용하면서 저는 이제 언론학자니까 이렇게 미디어 같은 거를 누구랑 같이 보냐 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사람들, 같이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오는 좋아요 뭐 이런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포던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도 역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넷 채팅하면 옆에 쫙 글 올라가는 거 있죠? 내가 그 일 안 읽더라도 누군가가 그 글을 쓴다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글이 올라가는 그 컴퓨터 화면 자체와 또 관계가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그 사물들과 기계들과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좀 작은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홀로그램 공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공연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제주도에 플레이 K-팝 혹시 가본 사람 있나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갔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저는 이제 막 홀로그램 막 치직거리고 막 초록색이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거기는 이제 그 YG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빅뱅이 이제 주로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막 진짜 빅뱅이 막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리얼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이 무대를 활용하는 거에 리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대가 다이나믹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제 그 힘들고 왜 공연할 때 그리고 이렇게 옷 의상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1초 만에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홀로그램이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원하면 내 홀로그램이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빅뱅의 5 멤버들이 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홀로그램이 뭔가 새로운 그런 음악 공연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런 전문가들도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을 여러분이 연극으로 볼 수 있지만 영화로도 가서 보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는 약간 좀 그런 데서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서 홀로그램을 가짜 원래 진짜 애슐리가 공연해야 진짜 공연이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그 기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나 약간 저는 이제 매체 철학 쪽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 학자들도 많이 보는데 항상 새로운 기술이 발전될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껴안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껴안고 하는 학자들이 나중에 보면 후세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사진을 예술로 인정을 하고 사진을 국제 예술로 공부한 베냐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맥루한 이런 사람들도 전자 매체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인간의 그런 인식의 확장 그런 새로운 전자미디어를 감각의 확장 이런 걸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앞에 얘기해 주신 교수님들이랑 제 의견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 그렇게 잘 몰라서 라띠르나 시몽동의 얘기는 이렇게 읽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쪽 책들을 좀 읽어보면 이런 AI 시대를 여러분의 것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